648페이지 예, 교육제도의 보장입니다. 예, 의의 세 줄 보시면요. 31조 4항이 주된 것입니다. 사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6항도 판례관련해서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예, 이걸 한마디로 합쳐서 교육제도 등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자, 요 안에 교원지위 법정주의가 특히 중요하죠. 교원의 지위. 자, 2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31조 4항입니다. 자주성, 전문성, 특별한 표현들 그 예시 판례 정도만 대조해서 보시고 앞에 이제 우리 제도할 때 다 봤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3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그 판례 줄만 보죠. 현재는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정당의 발기 및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앞에서 봤죠. 대학 교원은 가입할 수 있는데 초중등 교원은 가입이 안 된다니까 정치적 오염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차별을 인정했어요. 자, 대학의 자율성은 우리 학문의 자유에서 주되게 봤고요. 3. 교육제도 등 법정주의. 다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보장 등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는 여기에 교원의 지위에는 지위라는 의미요. 법적 지위라는 의미에는 교원의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당연하죠. 법적 지위, 권리적 지위, 의무적 지위 다 포함되니까 자, 이 결과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 금지에 대해서 합헌 결정했다. 무슨 말이죠? 기본권 제한 사항도 입법 형성의 범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로 정해야 될 기본적 사항에는 무엇보다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데 재임용 거부 사유 및 자, 밑에 나오는 이제 교수 재임용주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재임용 거부 사유 및 그 사전적 사후적 구제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요 문구 아주 중요합니다. 올라가시면 다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 기본적 이런 데다가 좀 표시를 해볼까요? 기본적. 자,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교원의 신분이 부당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의무 조치가 포함됩니다. 최소한 표시해볼까요? 예, 기본적, 최소한 소통됩니다. 예, 최대한이라고 바꾸면 틀려요. 국가고시 오선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소한의 내용이 이제 어느 걸 담아야 하지만 최소한을 담았다 할 수 있는가 더 구체화되는 거죠. 내려가시면 교수 재임용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임용 거부 사유 및 자, 거부 사유 따옴표. 그 사전적 사후적 구제 절차 따옴표. 그래서 거부 사유 및 구제 절차의 규정이 없으면 최소한의 보호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으로 판단합니다. 교수 재임용 제도 내려가시는데요. 기간별 임용제, 뭐 사립대학에서는 뭐 많이나 돼 있고 국공립에서도 인정되는데요. 첫 줄, 대학의 교수는 일반적으로 강한 신분 보장이 예정돼 있어요. 학문의 자유의 최일선에 있다. 이러면서 학문의 자유의 보장도 받고 대학 자치의 보장도 받고 하는 결과 신분 보장이 강화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폐단이 뭐죠? 철밥통이 되어서 결국 연구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두 줄 뒤에 연구 의욕의 저하라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교수 재임용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연구 평가, 연구 성적을 이제 평가받아서 재임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연구에 열중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건 결국 이제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지금 정년 보장제와 교수 재임용제 이렇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기간별 임용제. 자, 장점이 신분 보장. 정년이 보장되면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면서 학문의 자유가 안정적이다. 그죠? 대학의 자치가 안정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단점은 또 뭐죠? 연구 의욕의 저하. 자, 그래서 이제 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제 대안의 제도가 교수 재임용제다 보니까 자, 장점은 반대가 되죠. 연구 의욕의 고취. 단점은요? 신분 보장의 약화.
자, 그래서 어떤 게 뭐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신분 보장이 약화되는 측면에서 그 견해 드립이 나와요. 교수 재임용제의 성격 관련해서 그 재임용 거부 처분 이런 것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이제 전제로서 기속행위설, 재량행위설 논의가 나오는데 기속행위설은 제도의 단점을 고려한 개념입니다. 제도의 단점. 그래서 신분 보장이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분의 보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 읽어보죠. 연구 능력 및 연구 성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임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속행위로 보는 견해다. 그래서 기관이 경과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으면은 재임용해줘야 되는. 그래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학교가 맡기는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는 게 기속행위설이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기간이 도과되어도 교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따라서 비로소 창설적으로 지위가 박탈될 뿐 그런 거 없으면은 지위가 일단 유지되는 걸로 보는 기속행위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량행위설은 제도의 장점 내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합니다. 제도의 장점이나 취지, 즉 연구 의욕의 고치라는 거. 그래서 연구 의욕을 고치하기 위해서는 이걸 재량행위로 보지 않으면 합니다. 기속행위로 보면은 결국 또 연구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량행위설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교원 지위는 상실한다고 합니다. 상실하고 재임용 여부는 학교 측의 재량이다. 그래서 재임용 처분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상실된 지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원래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속행위설과 이제 결론을 완전 달리합니다. 기관 도과시 신분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일단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초고요. 어떤 것도 타당하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판례로 가시면요. 대원 판례는 재량행위설에 입각합니다. 재량행위설. 자, 그러면서도 아랫줄 뒤에 재량의 한계를 설정해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 행정법 때 많이 하죠. 어떤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데 이걸 인정해요. 재량의 한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법원은 재량행위설에 입각하여 하면서도 재량의 한계를 설정하여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재량의 한계.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재량행위설 원론으로 가게 되면 처분성 인정하기가 곤란해요. 원론으로만 가면.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설이라는 학설에다가 이제 약간의 한계를 더하는 게 대법원의 태도고요. 그 다음 2번은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법원 거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법원 판례 1번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검토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걸 검토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이제 B 구체적 판례 보죠. 교수 재임용제의 위헌 여부 첫 번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합치면요. 교수 재임용제도죠. 교수 재임용제도를 규정한 사학법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가. 요 자체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험에 관한 사항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사항이다라고 동일하게 밝히고 있고 2번 이 사건 법조항은 이제 위헌성이 확인되는데요. 그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 그러나 재임용 거부 사유 및 그 사전 구제 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 절차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왼쪽 본문에 있던 거부 사유와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최소한의 보호 요청을 몰각시킨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고미대 판례도 똑같습니다. 넘어가시고 고미대 판례도 그 대원 판례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5번 교육할 권리. 자, 우리 31조 1항은 의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만 규정하고 있죠. 수학권만 규정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걸 좀 넓게 이해해서 목적론적으로 이해해서 수학권 내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까 우리 앞쪽에서 주로 누구죠? 미취학 아동 이런 좀 취약 보호자에 의한 어떤 취약의 요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주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보호자들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은 수학권 자체가 요원하다.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론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교육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부모, 교사 등의 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교육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례. 그죠? 포괄적 개념의 교육기본권. 따옴표합니다. 포괄적 교육기본권 조항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본권의 근거조항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판례가 또 일반화되어 있는 판례는 또 아니고요. 좀 지금 발전 경과에 있는 판례인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전제로서 아래 교육할 권리와 관련해서 교육 실시의 주체 내지 교육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 주체, 국민 주체, 국가 국민 공동 주체설이 대립한다. 내려가시면 3번 공동 주체설이 타당하고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자, 내려가시면 왜? 모든 교육의 근거는 어디죠?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에요. 맞나요? 모든 교육의 최초의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 즉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교육이 국민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의 형성이라는, 교육제도의 관리 형성이라는 국가의 책임이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교육제도 등 법정주의 가지고 이미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책임성이나 국가의 권한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국민 공동 주체설 취하는 게 제일 타당하죠. 판례 내려갑니다. 줄레인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학교 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 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자, 이제 표시합니다. 아래 셋째 줄 함께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 뒤로 가서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 할 때 부모 크게 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우위입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부모가 우위. 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다. 그러나 이제 제도권 영역, 학교 제도의 규율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서의 논의가 되면 이거는 함께 국가와 부모가 동위에 선다라고 평가됩니다. 왜? 제도 관리 책임이나 형성권, 제도 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증대되는 거죠. 국가의 어떤 권한이. 자, 그다음 2번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의의는 됐고요. 31조 1항 그 자체에서 이제 뽑는다는 걸 위에서 봤고요. 자, 어쩌고 내용 가시면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 요 두 가지가 논의되는데 뭐 자녀가 있거나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인정되고 그거는 이제 변론을 하고 학교 선택권과 학교 참여권 중에 선택권만 우리 현재가 인정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권 내용으로 참여권은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빨리 눈을 읽으세요. 줄텐데 포함된다고 하죠. 그냥 나로 가시면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사건인데요. 임의 설치 사건이나 의무 설치 사건 모든 사건에서 두 차례 사건에서 맨 마지막 줄로 가볼까요? 나의 맨 마지막 끝단락. 자, 법률상 권리로 보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법률상 권리. 기본권의 내용, 자녀 교육권의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학교 선택권과 참여권 중에 논리적으로 선의 권리는 선택권이에요. 선택이 가능해야 선택된 곳에 참여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니까 먼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된다면 당연히 선택권을 우선 인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보장되고 있는데 참여권은 왜 우리 현재가 소극적일까?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 때문이에요. 제목 좀 쓰세요. 부모들의 열정이 부모님들의 열정 때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참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게 되면 맨날 헌법소원 제기할 거예요. 참여권 침해해가지고 헌법소원 제기.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참여권 침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권은 아직 기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의무설 사건 이런 거 안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넘어가시고. 다만 이제 하나 표현을 여러분이 잘 챙겨야 될 게 있는데요. 나에서 아래 넷째 줄 보십시오. 다섯째 줄 뒤에 볼까요? 자, 학부모의 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본권상 부정하고 있죠. 다만 그 다음 표현 잡으세요.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 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될 수 없다. 당위성은 부정될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그 다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참여권을 법률로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 이 표현입니다. 즉 참여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입법 정책적 참여의 허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입법 정책적 허용은 가능. 그것이지
기본권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거 국가고시에서 아주 어려운 지문으로 오선지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바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묘하게 섞은 거죠. 예, 기본권으로 인정 안 됩니다. 안 되나 당위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은 입법 정책적으로 입법자가 그걸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 이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기본권의 내용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학부모의 자녀 과외권, 과외의 원칙적 금지, 고액과외 방지칙입니다. 제목에 써놓으세요. 고액과외 방지칙. 자, 근데 고액과외를 막고자 사건 개요 보시면 원칙적으로 과외를 금지했다. 죽어볼까요? 원칙적으로 과외 금지. 이게 원칙과 예외의 전도로서 위헌났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전도다. 즉, 과외는 학교 밖의 영역으로서 부모가 왼쪽 페이지에 이제 그 줄된 정리에 따를 때 부모가 우위에 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국가보다 우위에 서는 제도권 밖의 영역에 규율로서 아주 소극적으로 제한의 형태로, 소극적인 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인 제약의 형태로 이루어졌죠.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라면서 위헌 판단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기출된 부분도 아셔야 될 텐데 그 밑에 줄된 데 2번에 줄된 데 가보죠. 고액 과외 교습의 방지라는 입법 목적 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섭행위, 즉 고액 과외 교섭의 위험성이 없는 교섭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당하고 있는 바 두 줄, 세 줄 내려가 보세요. 다운표 안에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위헌입니다. 부모, 그 밑에 쓰세요. 부모 우위의 영역이로서. 과외의 영역은 제도권 교육의 영역이 아니죠. 학교 제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국가가 동위에 서는 영역이 아니라 부모가 우위에 서는 제도권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우위를 전제로 해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법리예요. 자, 자녀교육관에 관한 헌재 판례, 학원 교습 시간 제한. 10시 이후에까지 이제 학원 교습하지 말아라. 우리 요 학원 말고요. 우리 학원 말고. 애기들 다니는 학원 있죠. 수능 학원. 예. 자, 요것들이, 자, 내려가시면은 2번으로 갑니다. 학생들의 수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헌이라고 합니다. 그 대치동이나 강남 대치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현상 많죠. 그죠? 셔틀버스 탁 대절시켜 놓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있는 이제 전날은 이제 날샘 쪽집게 강의하죠. 학원에서. 쪽집게 밤샘 안 자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아침에 안 잔 채로 바로 셔틀버스 타고 학교 가가지고 시험 치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엎어져 자죠. 예. 건강, 학생들의 건강. 두 번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죠. 표준어 규정. 지역방언 구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다는 거 인식하시면서 의사소통의 획일성 확보. 어떤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의 획일성. 이런 것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3번 봅니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 요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게 제일 문제인데, 평석도 난무하고, 하여튼 우리 책에서 가장 정지된 내용을 담았으니까 요대로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자, 의로 가시면, 교사의 교육의 자유란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등에 관해 국가나 외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바, 아까 받을 권리라는 31조 1항 규정 정도, 접근 규정만 있지 지적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근거가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기본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줄 뒤 이에 대해서 헌재는 국정교과서 89, 88사건인데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판시입니다. 그래서 비판 많이 받는데요. 교사의 수호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수호권이 파생되는 것을 해석하더라도 간주하더라도 이랬죠. 간주하더라도 이 말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수호권을 내세워 학생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는 열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왜죠? 수단적 권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목적적 권리에 수단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단이 목적을 넘을 수는 없다. 써놓으세요. 오른쪽 옆에 수단이 목적을 넘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런 당연한 것들은 막 특별히 외울 것들이 아니죠. 자, 일단 간주하더라도 요 표현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유연하게 얘기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제 기본권성을 부정했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평석은 다양합니다.
판단을 유보했다는 평석, 기본권성을 부정한 판시라는 평석. 자, 근데 2번 가시면요. 최근에는 판례가 이제 달라져요. 그 후 현재는 교원으로서의 학문 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자유로서의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그렇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르칠 권리라는 것은 이러한 수업권과는 무관하게 결국 교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권리를 뜻하므로 공무담임권 문제로 귀착될 뿐이다. 그래서 그 주장 취지 속에 가르칠 권리라는 거, 그게 이제 학문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 공무담임권의 문제다.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 요거는 학문의 자유의 내용이다. 이런 걸 밝힌 판례가 또 있어요. 줄친 부분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요때 가르칠 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원 자격 유지권, 요 권리가 합니다. 교원 자격 유지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장 취지상 이제 용어가 불분명해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판례가 또 이상하게 또 있는데, 또 내려가시면은, 자, 아래 셋째 줄요.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 헌법 31조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 이 말은 뭐죠? 31조 1항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넓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31조 1항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서 31조로부터 바로 근거를 찾아내는 이런 판시가 있죠. 그럼 총 3가지 판례가 있죠. 교사의 교육의 자유 관련해서는 뭐 교육할 권리, 교육시킬 권리, 교육의 자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뭐 다른 말로 이제 수업권이라고도 하죠. 자, 기본권성 논의 관련해서요. 자, 기본권 부정한 판례도 있죠. 학문의 자유나 교육기본권에 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정적 표현을 씀으로써 부정했다. 아까 판단 유보, 그죠? 부정했다거나 혹은 판단 유보했다고 평가되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 학문의 자유의 내용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 교육기본권, 31조의 포괄적 교육기본권의 내용이다 라는 판례. 3가지가 혼재해요. 판례 혼재. 그래서 혼재하는 채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지문 자체에서 어떤 논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단은 유효한 지문으로 취급하시면서 소거법으로 풀어내는. 자, 그러나 2번 가시면은 아까도 뭐 기본권성 인정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줄된 부분입니다.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요. 자, 그래서 기본권성 인정 여부를 떠나서 수업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더라도 수학권과는 이익 형량의 관계에 있다는 것. 기본권 충돌 사안에서 규범조화가 아니라 이익형량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례 풀이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근로기본권으로 가죠.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조문박스 밑에 본문 보세요. 헌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32조와 33조에서 근로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본권은 근로와 관련된 포괄적 기본권을 얘기하죠. 근로기본권은 근로자를 개인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의 권리와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 3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자, 용어 사용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권리부터 봅니다. 개인적 차원의 보장. 내려가시면 성격, 줄된 데 빨리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하 보는 사회권의 내용은 다 자유권의 의미를 함의한다. 정리됐죠? 그 다음 오른쪽, 주체. 2줄입니다. 사회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겠지만 자유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의 내용은 외국인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유권적 측면을 인정하게 되면. 자유권의 사회권화, 사회권의 자유권화 현상. 자, 그리고 외국인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 등 단체는 성질상 직업의 자유의 주체, 즉 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의 주체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단체는 근로 권리의 주체는 안 된다. 왜죠? 순 개인적 차원의 보장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적 차원 보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왼쪽 다시 가볼까요? 종업 박스 밑에 본문 그 세 줄 있었죠. 자, 거기서 두 줄. 근로자를 개인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의 권리, 그 개인적 차원에서 보호한다. 그 밑에 요런 걸 좀 이해 요소로 써볼까요? 자연적 노무 현상을 보호한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리고 셋째 줄.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삼권. 즉,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한다고 근처에다가 근로조건의 관철력 보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연적인 현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행위 주체가 아니면 누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단체의 주체성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근로환경,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의 관철력, 힘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은 개인적 차원의 힘과 집단적 차원의 힘 이런 것도 다 보호 대상으로 범죄에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주체성이 인정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 그래서 단결권 같은 것들은 단결체도 단결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에서의 주체성인지 삼권에서의 주체성인지 구분 잘해서 지문 파악하셔야 되고요. 사례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애매하게 갔다가는 사례를 망치거나 검토를 망치거나 혹은 그죠? 결론에서는 무리가 없더라도 이상한 논리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로마자 3번의 넷째 줄. 외국인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 밑에 이제 판례들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시험 보세요. 현행법상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법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기법과 산재법이 이제 관련법이죠. 그러니까 이때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이 근로자 개념을 우리 판례,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 공의 판례는 실질적 근로자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실질적 근로자성.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식 채용되었는가, 정규직인가,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생이든 비정규든 그런 형식은 임용의 혹은 취업의 형식을 따지지 않고 실질을 가지고 파악하는데 그럼 실질 요소가 무엇인가 외워야 돼요. 노무를 제공하고 그의 인과성 있는 반대급부, 즉 대가로서 생활하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관계가 충족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다. 그래서 근기법 적용되고 산재법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노무 제공과 대가 생활 이 두 가지입니다. 노무 대가. 제일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가장 리딩 케이스인데요. 제목 보시면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근로의 권리입니다. 연수생 따옴표 하세요. 정식 채용 근로자 아니죠. 그래서 형식설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근기법이나 산재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 형성권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면 어때요? 연수생도 어느 정도 노무를 제공하고 집거리만큼의 실비를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와 대가 생활이라는 이제 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근기법과 산재법이 원칙적으로 차별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충족이 가능한데요. 그걸 지켰는가 이제 보셔야 돼요. 사건개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게 근기법 중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는 예규 조항이 이제 위헌인가? 일부 조항만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주요 조항들이 배제됐어요. 그 근처에 씁니다. 월차 휴가 조항 등 근기법의 주요 조항 내지는 핵심 조항이 배제됐어요.
근데 이 월차 휴가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재충전의 기회. 사람이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은 사람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나 동물처럼 일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간으로서 근로하는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가 문제인데요. 자, 일단 그 첫째 줄에서 자유권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은 외국인도 누릴 수 있다라는 주체성을 밝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가서 2번입니다. 줄. 자, 실질적인 근로관계 따옴표 하세요. 실질적인 근로관계. 실질적이라는 표현 나오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기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 사항, 특히 월차 조항 등을 외국인 연수생에게 대해서만 적용치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뭐 부수적 조항을 배제했다면 몰라도 이거는 핵심이다. 근로의 핵심이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대원 판례는 여러분 이제 민사 판례나 이런 걸로 많이 보죠. 예. 그래서 뭐 정식 채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체결 계약을 당연히 뭐 무효로 보진 않고 뭐 이런 것들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해고의 제한. 본문으로 바로 갔어요. 현재는 특정 신조나 사상과 밀접히 연관된 소위 경향사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러한 경향성을 상실한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향사업의 경향성 상실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향사업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종교단체의 어떤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거 생각해요. 예. 보수단체나 뭐 진보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특정 집단들이 경향 인과성 있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하나 생각하자면 기독교 집단의 성서 편찬 사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성서 편찬의 이제 연구원이 개종을 했다. 이슬람교나 뭐 불교로 개종을 했다. 연구에 집중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경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고를 시켜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줄된데 계속합니다. 일자리 청구권 내지 직장 청구권 그리고 그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인정하면 지금 대한민국 난리 났겠죠.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청년 실업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직접적인 직장에 관련된 직접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 아래 또 줄된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선언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간접적인 어떤 인프라의 제공이나 여건 마련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의무의 내용으로 추가할 수 있을지 국민 보호 의무의 내용으로 추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직접적인 직장 존속의 청구권 이 위에 위에 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예. 위에 줄에서의 뭐 일자리 청구권 이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요. 맥락이 같고. 그다음 맨 마지막 줄인데 그 위에 이제 조문 근기법 35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제도에 적용해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했다. 해고 예고제도가 뭐냐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고 절차를 거치라는 뜻입니다. 해고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이제 해고할 수 있더라도 미리 예고하라. 한 달 전에 예고하도록 합니다. 왜? 재취업의 기회보장. 재취업의 기회보장 써놓으세요. 해고 예고제도의 취지는 재취업의 기회보장 취지입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하면은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 이제 간극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제 한 달 내에 예고를 안 해도 괜찮아요. 예고 안 하고 바로 잘라도 됩니다. 예. 대신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돼요. 한 달치 월급을.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이제 새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데 무리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6월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 해고 예고제도의 적용을 완전 배제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근로자 보호 취지의 조항이긴 합니다만 경영의 자유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자유와 근로자 보호의 규범 조화점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경영의 자유의 규범 조화점 쓰세요. 근로자 보호와 경영의 자유, 기업자의 경영의 자유의 규범 조화점, 규범 조화의 지점. 그래서 6개월이 아직 안 됐다. 그 근처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근처에 아직
계속 근로의 신뢰가 미약합니다. 계속 근로. 평생 직장으로서의 이제 계속 근로의 신뢰가 아직은 미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까지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기업자의 어떤 숨통도 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폰으로 바라보고요. 그 밑에 판례는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3번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보장. 이는 헌정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의미 파악만 하십시오. 오른쪽에 적정임금 보장 관련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자, 본문으로 가죠. 이는 파업기간 또는 근로시간 중에 노조활동이나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은 종전의 임금 이분설에 기초한 무노동 부분임금의 태도를 변경해서 임금 일원설에 기초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채택했다. 판례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판례 보죠. 자, 주제인데 우리 연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 지위에 기해서, 즉 사회적 약자라는 근로자의 지위에 기해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이분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임금은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로서 노무 제공의 대가일 뿐 그에 사회보장책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는 임금 이분설에 기초해서 무노동에도 부분적인 임금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니까. 어떤 의미? 교환적 부분과 말 그대로 노무 대가성을 얘기합니다. 노무 대가성이 있는 교환적 부분과 그 다음 생활보장적 부분. 네, 요 부분이 문제죠. 요 부분은 교환적으로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무가 없어도 사회적 약자라는 지위 자체로서 기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파업 시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이 성행합니다. 파업이 성행. 자,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돌입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업이 성행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판례를 변경해서 임금 일원서를 취합니다. 원칙으로 전환, 즉 판례 변경을 시켜요. 됐죠? 예, 의미 파악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노동의 대가로만 이제 구성되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파업을 신중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를 바꿨어요. 아직도 말이 많죠. 말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법리만 챙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금의 보장 나로 갑니다. 퇴직금 전액의 우선 번제. 자, 제목에 전액에다가 표시하세요. 위헌입니다. 근로자 보호책인데요. 근로자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다른 이제 그 우선권을 확보한 담보물권자들의 어떤 우선권, 우선 변제 수령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몰각시켜 버려요. 전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특권을 설정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과하다 해서 위헌이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세 번째 판례. 사용자 파산 시 최종 임금 및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 최종에다가 표시합니다. 최종. 아래 사건겨 보시면 이제 뭐 퇴직금은 3년간 3년간, 뭐 임금은 3개월간, 뭐 이런 거 이제 좀 한정을 시켰어요. 한정시킨 최우선 특권은 이제 하폰입니다. 근로자 보호 취지에서 추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돌아오시고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 사건에서 이제 볼만한 게 재산권의 본질 내용 관련해서 담보권의 본질적 내용. 우리 앞쪽에서 한번 봤었는데 우선 변제 수령권이다. 예, 그런 걸 이제 파악하시면서 다른 담보권자의 우선 변제 수령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위헌으로 판단돼요. 자, 넷째 줄 보시면요. 줄 저당권 등의 유일한 채권 확보 내지 회수 수단에 결정적 장애를 줌으로써 담보물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우선 변제 수령권이 형해화되게 되어서 이거는 규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위헌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최우선 특권을 이제 한정시킨 것은 이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적합하다 합헌이고 규범 조항의 지점이다. 예. 그다음 이제 첫 번째 판례는 시효죠. 시효는 위헌 사례 없다. 두 번째,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정기급 하라는 거. 자, 나머지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판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 채권 우선 변제의 소급 적용. 자, 그 본문으로 바로 가죠.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우선하도록 특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규정을 둘 경우 이는 소위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예, 근로자 보호도 보호지만 결국은 근로자 보호도 사회국가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이어서는 너무 적극적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자들의 기존의 신뢰 보호도 필요하다. 자, 최저임금제도 오른쪽 가시면 그 수준이 줄된데 빨리 읽어보세요. 좀 적정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역병의 봉급, 합헌. 국방의 업무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위헌 나오지 않습니다. 광범한 입법 형성의 영역임을 전제로 해서 주로 합헌 판단합니다. 안타깝지만 넘어갑니다. 자, 4번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자, 첫 줄 보시면요. 사망.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예,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간의 존엄과 직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란 표현이 법상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판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됐네요. 자, 이제 근로 3권으로 가세요. 근로 3권은 조문안 보겠습니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등 3권을 가진다라고 했죠. 줄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적의식이 헌법에 직접 들어가 있죠. 그러면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3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자의 경영상, 인사상 자체를 다루는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해석론이 헌법 조문 자체의 문헌에서 나와요. 다음, 자주적인. 나중에 우리 기본선 이제 그 말단에 가면 예전에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 현행법상. 그래서 노사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노사 외의 제3자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개입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자, 써놓으세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합헌 논거였습니다. 자주적인이란 표현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의 합헌 논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그 밑에는 경영.점 인사사항 X.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들은. 그래서 노동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론으로 나와요, 나중에. 자, 그 다음 2항으로 가시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3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맨 앞에 공무원인 근로자.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표현하고 있죠. 현행법상 공무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명시 규정은 없다. 국가고시 5선지 있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서 좀 색채가 강합니다만은 공무원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음을 한번 보시고, 다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밑줄,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가진다에 밑줄 들어가 있죠. 가진다 못 읽을까봐 제가 밑줄 넣었겠어요. 그죠? 연결해서 보세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가진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일정 범위의 공무원은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학계 평석이. 그래서 전면 부정하면,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 3권을 전면 부정하면 위헌이라고 합니다. 일정 범위, 법률로 정하는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근처에 쓰세요. 전면 부정 위헌. 법률이 정하는 자는 가진다, 가져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종사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인트 3개입니다. 주요 방위산업체, 주요가 포인트예요. 일반 방산업체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런닝이나 양말 같은 거 만드는, 군용 런닝 만드는 이런 건데 일반 방산업체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고 주요 방산업체, 뭘까요? 탱크 바퀴, 총 이 정도 만들어줘야 이제 주요 방산업체에 들어가요. 자, 이들은 어때요?
국방과 직결되는 어떤 산업 내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단체 행동권만큼은 3권 중에 딱 하나 단체 행동권만큼은 아래줄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도 가능한 전면 금지 가능. 국방과 직결되는 내용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체 행동권 전면 금지 가능. 세 가지 포인트. 자, 오른쪽으로 가죠. 성격. 줄된 대로 바로 갑니다.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유권적 성격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홍성방 교수님의 이제 정리 표현인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자유권을 강조하는가 사회권을 강조하는가 그런 표현은 빼시고 줄된 부분만 딱 기억하세요. 무슨 표현이에요? 자유권의 속성을 함유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죠 또. 자, 검토 가시면요. 줄된데 근로자의 쟁행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정당한 쟁행이에요. 정당한 쟁행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근로3권의 자유권적 효과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아래줄 뒤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 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근로3권의 사회권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요거 기억 잘하세요. 소극적 방어권의 의미, 사회적 약자 배려의 의미 이런 의미에서 보신다면 사회적 약자 배려의 의미가 이제 사회적 강자인 기업주의 손해가 어느 정도 조금 후퇴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방어권, 국가 형벌권의 작동과 관련해서 방어 해낼 수 있는 권리의 측면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자유권적 측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우세요. 사례 풀이할 때 요 딱 접근성 먼저 어떤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가. 근로3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하는 입법인가 사회권적 측면을 제한하는 입법인가 먼저 검토해야 되거든요. 검토해서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검토를 아예 안 해버리면 배점이 빠집니다. 배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판례 위력 업무 방해죄 해석. 판례가 변경됐죠. 대원 판례를 변경시킨 현재 판시입니다.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 위력 업무 방해죄. 자, 이때 위력의 의미를 우리 대원 판례가 기존에 어때요? 쟁의 행위는 여기에 위력에 그냥 해당하는 걸로 봐서 쟁의 행위는 뭐 정당하든 부당하든 뭐 일단은 그 위력에 해당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 단계에서 그 정당한 쟁의 행위가 조각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그렇지 않다는 법리를 제시했어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에 대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부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할 것이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을 논해야 될 것이다. 아래 줄된데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죠? 정당한 쟁의행위는 애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다. 밝혔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대원 판례가 그래서 이 취지를 받아가지고 판례를 변경시켰죠.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줄.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획 소개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법상의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현재 취지 그대로 수용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 여백에 압축합니다. 전격적 파업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격적 파업행위만 위력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전격적 파업. 전격적 파업 등 이제 부당한 파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 제한 사례. 특수경비원은 사건 기회도 나오지만 공항, 항만 등에 배치되어 있다는 표현 나오죠.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 가면 자주 볼 수 있어요. 예. 검정색 군복에 빨간 베레모에 MP5 소총에 피스톨 차고 개 한 마리 몰면서 2명이 2인 1조로 다니는. 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개도 무섭지만은 총이 무섭죠. 예. 진짜 총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 가시면, 2번으로 가시면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특히 특수경비원은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총 들고 으쌰으쌰 하면 이제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자, 그다음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 사업소세가 뭔지만 아시면 판례는 아주 쉬운데요. 사업소세란 것은 사업소 내지는 영업소를 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사업소 설치에 관련된 세금인데요. 요게 수도권에 이제 사업소를 두게 되면 부과해요. 그래서 일종의 수도권 과밀 억제책입니다. 공장 총량제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유사 사례죠. 수도권 과밀 억제책의 일환. 수도권에 이제 사업소 같은 걸 너무 많이, 영업소를 너무 많이 두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부여하면서 좀 이제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태도인데, 노동조합은 배제돼야 될 것 아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주주의인데, 자, 이것까지 사업소세를 매기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의 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근로조건의 관철력이나 이런 면에서 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업소를 마련하는 데 대한 세금과 관련해서까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근로삼권의 주체로 갑니다. 첫째, 근로자와 단결체. 줄, 근로자 개인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인 단결체도 단결권의 주체가 된다. 근로의 권리하고 다 완전히 다르죠, 현황이. 근로조건의 관철력의 보호는 개인적 관철력, 집단적 관철력 다 보호 범주에 들기 때문에 단체도 주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줄, 이때 단결체는 영속적 단체인 노조가 뭐 일반적이겠지만 일시적인 쟁의단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공무원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공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 다음 3번, 외국인 근로자. 근로삼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주체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있으면 부여된다. 이게 이제 05년도 사법시험 기출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인식하시면 되고, 기본서마다 교수님들이 이제 정리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모호합니다.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05년도에 사시에서 딱 요렇게 정선지로 기출된 기출문장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만 이해하시면 딱 돼요. 근로삼권의 주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근로자성을 확보받는 순간 주체성이 인정된다. 실업자. 대법원 판례 많이 보죠. 형사 사례에서. 노동력의 제공에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삼권 보장의 대상들이죠. 그죠?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했다. 그래서 현재 실업자다. 그러면 근로삼권 주체 안 돼. 이러면 어때요? 남의 손에 자신의 목을 맡겨놔야 돼요. 부당해고 당한 분들은. 어때요? 기존의 동료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단체 행동을 좀 해주시게, 교섭을 좀 해주시게, 그들에게 맡겨놔야 되고 자신들이 나설 수 없잖아요. 삼권을 부정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삼권의 인정의 필요성은 이런 실업자, 잠재적 근로자들에게 인정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노동력의 제공에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따옴표 하시고 그 밑에 씁니다. 잠재적 근로자성. 그래서 현재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이나마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삼권의 주체가 된다고 해요. 사용자는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없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에 대응하는 뭐 직장 폐쇄권 등 다른 권리를 법상 누릴 수 있는데 근거가 근로삼권이 아니라 다른 근거죠. 재산권 이런 것들 근거로 있어요. 뒤에 가서 봅니다. 자, 근로삼권의 내용, 단결권, 다음 페이지.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 여부는 우리가 기본권 충돌할 때 이미 다 봤어요. 유니온샵 협정 체결 사건에서 기본권은 기본권이지만 단결권의 내용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이제 절하되는 이런 의미를 받고요. 다음 검토. 헌재 판례만 읽어보죠. 헌재는 유니온샵 협정 조항에 대해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단결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도 보시고 밑에 예시 판례도 보지 마세요. 자, 오른쪽 4번. 노동조합 설립의 이제 신고제로 가보죠. 판례. 설립신고제 합헌. 허가제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위에 써놓으시면 돼요. 진성노조 확보책이라고 쓰세요. 진성노조 확보책. 최소한의 조치. 그래서 이 신고 과정에서 이게 진성노조인지 가성노조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노조의 현황을 좀 파악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금지. 이것도 진성노조 확보책. 노조로 설립 신고되지 않았으면 노조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그 구사단이란 용어 압니까? 그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조하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구사단의 활동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 노조가 허용되고 막 이런 이제 현황에서 그 짜가 노조 사용자 입장만 대변하는 그 짝퉁 노조들도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성 노조 방지를 위해서 노조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노조 명칭 사용하면서 노동자 간에 대립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당연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2번 단체 교섭관. 네, 요건 좀 쉬었다 진행하죠.